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최근 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대선 후보 출연이 큰 화제가 됐죠. 후보별로 조회수가 수백만 회에 이르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 경제 채널이야말로 나라를 구한 방송이다. 이런 호평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성 언론이 담아내지 못했던 궁금증을 해소해줬다는 지적일 텐데요. 그런가 하면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887조. 더 빚을 내지 못해서 폐업조차 하기도 어렵다는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민생과 관련한 대선 후보들의 토론도 곧 볼 수 있을까요? TV토론과 SNS를 통한 대선 후보들의 소통, 미디어 비평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저희가 새해 첫 팩트체크부터 시작해 볼 텐데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해 마지막 날이죠. 12월 31일 자정을 기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됐습니다. 네. 이 특별 사면을 두고 정치권에서 또 한 번 논란이 일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사람이다. 또 특사를 단행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준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수감,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라는 발언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한 건데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구속시켰다고 한 사람은 종편방송인 MBN의 김주환 앵커였습니다. 우선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온라인 청년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서 3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 지지 메시지를 낼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안 할 거라고 하면서 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사람은 윤 후보이지 문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조직본부 특보단장을 지냈던 석도현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선배님 사실과 다릅니다. 좀 확인해 보시죠. 또 이런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네. 예, 그리고 MBN 메인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김주환 앵커는 지난 3일 방송에서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이영하 변호사가 출연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정권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비록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를 참여해준 데 대해서는 이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즉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었고 또 사면도 해줬다. 이런 전제로 질문을 했습니다. 네. 두 분의 발언 모두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던 얘기의 맥락인데요. 네네. 네. 이 발언들 사실 확인해 보셨나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 전 대통령을 정확하게는 구속을 결정한 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후보도 아닙니다. 이제 날짜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후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의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더해서 2039년에 형기를 마칠 예정이었습니다. 네. 2017년 3월이면 네. 19대 대선이 치러졌던 시기보다 좀 앞선 시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 3월 9일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었고요. 이 법률상 거리 사유가 발생한 3월 10일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했기 때문에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 일정을 했습니다. 네. 당시 이런 결정을 내린 정부 수반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고요. 이걸 보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시 2010년 3월 30일 구속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청구해 구속한 책임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요. 김수남 검찰총장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당시에 구속 결정을 한 그 선상에 있지는 않았네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예.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17년 5월 19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전에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후인 2019년 6월 17일 검찰총장 후보주로 지명이 되었고요. 2019년 7월 25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 박 전 대통령 구속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 전 총장은 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이끌어낸 당시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다는 겁니다. 네. 예. 또 공교롭게도 이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11월 30일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될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임명을 했고요. 이 박영수 특검은 임명되자마자 이 특수사 경험이 풍부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검사를 수사팀장으로 함유시켰습니다. 결국 3월 3일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를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서 박 전 대통령에 구속하게 됩니다. 네. 정리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3월 31일 구속이 됐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선출되기 전이었고 대통령으로 그래서 그 결정을 한 사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수남 검찰총장 시절이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윤석열 현 후보, 대선 후보는 구속 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까지 구속을 이끌어낸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군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체크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방역 패스죠.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방역 패스, 구체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접종 증명 또는 검사 음성 확인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최근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네. 이 백신 미접종자가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건 교육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 감염을 줄이고 위중증 환자로 인한 의료체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당분간 방역 패스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켠에서는 이미 백신 접종률이 90%에 이르는데 그러면 방역 패스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90%라는 건 결국 백신을 맞을 사람은 거의 다 맞았다는 거죠. 네. 방역 패스 실효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백신 접종률이 꽤 높아지긴 했잖아요. 네, 저도 오랜만에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일 0시 기준으로 백신을 2차 접종까지, 1차도 아니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총 4,227만 9,758명으로요.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83.2%, 18세 이상으로 따지면 접종률은 93.4%까지 올라갑니다. 네. 이것은 통계를 보면 방역 패스를 강화해도 이 접종률이 확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실제로 식당, 카페 등으로 방역 패스가 확대된 지난달 6일을 보면 그 당시에 2차 접종률은 85%, 18세 이상은 91.7%였습니다. 네. 지금 보면 약 한 달 사이에 현재까지 보면 상승폭이 크다고는 볼 수 어렵죠. 네. 게다가 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백신에 대해서 좀 맹목적일 정도로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따지고 보면은 앞으로 추가 상승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맞을 만한 사람은 다 맞았다. 진짜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텐데. 네네. 그러면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역 패스 말이에요. 실효성이 없다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법원의 판단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서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방역 당국도 지금은 방역 패스트 확대로 접종률 상승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이 미접종자들에 대한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8주를 기준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3,598명인데요. 네. 이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가 1,910명으로 절반이 넘는 53.1%를 차지했습니다. 네. 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1,818명인데요. 이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가 967명, 53.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 백신 미접종자가 성인 인구의 약 7% 미만인데 전체 위중증 환자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백신 미접종자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정부가 지난해 11월 코로나를 시행하고 한 달 만에 다시 방역 강화로 돌아선 이유도
가장 큰 중에 하나가 이제 위중증 환자의 급증이었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전환을 한 다음에 위중증 환자가 예상 밖으로 많이 들면서 병상 부족이 급격하게 나빠졌기 때문인데요. 네. 이 병상 부족은 결국 코로나19는 물론 다른 질환을 앓는 분들한테도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일선 병원에서는 이 병상 부족 사태가 정말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던데요. 네.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방역 패스를 실시하는 진짜 목적은 뭐 접종률을 높이겠다 이런 것보다는 네. 미접종자의 위중증 환자율이 너무 높기에 이것에 대한 차단 효과, 예방적 수단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게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연합뉴스를 통해서 접종률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현재로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막아 위중증 환자를 줄이고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이 줄고 의료체계 부담이 좀 경감되면 단계적으로 방역 패스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요. 위드 코로나 중단 등 이 방역 정책의 실패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 뭐 이런 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위험군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 대상보다는 이제는 60대 이상 추가 접종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최근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또 큰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야당 대선 후보 가족과 정치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통신조회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부터인데요. 이 공수처도 결국은 과거의 국정원이나 검찰과 뭐가 다르냐 이런 지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걸 설명드리기가 좀 구분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수사기관이 통신과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통신 사실 확인이고요. 또 하나는 통신 자료 조회인데요. 이 범죄 피의자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는 게 통신 사실 확인이고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아보는 게 통신 자료 조회입니다. 통신 사실 확인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네.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와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IP 주소, 발신 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등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에 비해서 통신자료 조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사기관이 대상자 인적사항을 이동통신사에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동통신사는 이용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동통신사의 기본 가입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네. 보통 피의자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확인할 때 많이 이용이 됩니다. 네. 이렇게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개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통신사가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이 통신사가 관행적으로 그냥 즉각 검찰 요구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네. 이 때문에 연간 1,000만 건을 넘을 정도로 많이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건 바로 이 통신자료 조회인데요. 검찰이 법원 허가 없이 통신사 요청해서 자료를 다 받은 거죠. 네. 통신 자료 조회, 통신 사실 확인, 요건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네. 그런데 이 통신 조회 말이에요. 통신 자료 조회가 과거에도 좀 사찰 논란 같은 거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종 있었는데요. 일단 가장 좀 커졌던 게 2017년 10월인데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사정당국이 자신이 사용하는 수행비서 휴대전화에 대해서 통신조회를 했다. 이렇게 밝히는 사찰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이 이 통신자료 조회는 통신수단의 한 수단일 뿐 특정인을 겨냥한 사찰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팩트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보도 내용을 참고로 한다면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이번에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공개되자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하다 이런 주장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 건당 통신 조회수가 이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주장인데 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수사기관별 통신자료 조회 건수를 보면 검찰이 59만 7,454건, 경찰이 187만 7,182건, 공수처는 135건 정도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이 검찰이 조회한 통신자료는 전체 282만여 건 정도에 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검찰과 공수처의 사례를 단순 비교하는 건 좀 잘못된 유사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 두 기관이 처리한 사건 수가 다르다는 거죠. 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검찰 출신인데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은 240만 건의 사건에서 280만 건의 통신조회를 했다.
사건 한 건당 평균 1.2회인데 네. 이 공수처는 3개 사건에서 수백 건의 통지를 했다. 건수가 훨씬 많다는 거죠. 단일 사건보다. 결국 공수처의 통제를 주의 대상이 너무 무분별하고 광범위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유 의원 주장도 빈틈이 있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네. 이 검찰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통신사에 모두 27만 2,827건의 협조 구문을 보내서 282만 6,118건의 통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문 한 건당 10에서 11건의 통지 조회가 이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사건마다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사건당 전체 통신 조회 수를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이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검찰사 기법상 오해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번 통신조회 사찰 논란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거는 이 범죄 피의자 통화 내역이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이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피의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의 기자나 또 기자의 가족까지 통수가 됐다는 건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공수처에서 대상을 조회 대상을 좀 추렸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좀 등한히 세우고 무작정 조회를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지적들 혹은 주장이 나왔는데 역시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이 통신조회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통신조회도 법원의 허락을 받도록 바꿔야 하고 그리고 현재는 자신이 직접 통신조회 여부를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통신사가 먼저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요. 통신조회가 피의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까지 했다는 거는 좀 네. 무분별한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네네. 통신사가 사실 이렇게 가입자들의 통신조회가 이루어지면 이거를 좀 알려줘야 되는 건 아닌가. 네. 개인정보인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아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YTN 라디오 시청자평가원으로 처음으로 함께 하시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모니터링 어떤 프로그램 하셨나요? 저는 매주 평일 오전 7시 20분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을 12월 30일부터 1월 5일까지 일주일간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먼저 1월 3일 월요일에 방송된 이슈 점검 코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인터뷰의 문은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열었는데요. 나 전 의원은 신년 특별 사면에 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난 8월 진작 사면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때 진행자가 반대 여론도 있으니 어떤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 자당 후보의 교체론을 앵커가 얘기하면 그럴 때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의 검증만 강조하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황보선 진행자는 정해진 질문 외에 인터뷰 이에게 반론이나 추가 질문이 없어 다소 수동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네, 인터뷰에 일방적인 주장만 전달됐고 진행자의 중재나 반론은 없어서 아쉬웠다. 이런 평가시네요. 자, 다른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여야의 정치 토론 프로그램에선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한 팽팽한 기싸움이나 날선 분위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아침 시사 프로그램에선 이런 상황이나 언어로서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다소 정리되고 핵심 사항은 분명하게 가지고 가되 순화된 토론을 접하고 싶은 게 많은 청취자들의 생각일 듯합니다. 1월 4일 화요일에 방송된 초선 열전 코너에서도 진행자가 균형을 잡아주었어야 했는데 중간 조정자로서의 역할로 아쉬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초선 열전에 출연한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대통령 신년사에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했고 허 의원의 긴 주장이 끝난 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년사에 그런 발언이 없었다라고 지적하자 허 의원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엉뚱한 대답을 하며 말했다와 안 했다로 허 의원과 장 의원이 한동안 주거니 받거니 공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 이때도 허 의원의 오류를 진행자가 바로 정정해 주었더라면 길게 늘어지지 않았을 상황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좀 소요되고 나서야 황보선 진행자는 신년사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언급합니다. 이날 우리가 서로 다른 신년사를 들었나요? 하는 말로 2번이나 되묻는데요. 이런 의미 없는 공방을 죽일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앵커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앵커가 시작 부분에서 허 의원에게 눈이 빨갛다는 말을 하는데 뒤에 가서 또 반복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언급한 정도로 충분했다고 봅니다. 네. 진행자가 중재자로서 확실하게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불필요한 언급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있을까요? 구자룡 변호사의 사건인 법에서의 역할은 일반인들이 원하는 맞춤 변호사와 같은 존재로 느껴집니다. 지난 1월 3일 월요일 사건인 법 방송에서는 통신 가입 자료와 통신 사실 확인 자료에 대한 명쾌한 정리와 심도 있는 설명을 통해 매우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정보를 단시간에 알려주려다 보니 마치 판결문을 매우 빠르게 읽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듣는 이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르고 타자가 의도한 만큼 미처 다 흡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히 전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